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43페이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기업 경영의 특징 두 번째로서 네트워크 경제, 이 네트워크 경제를 통해서 개인 간 또는 조직 간의 정보 지식의 공유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즉 인터넷을 통해서 무척 쉬워졌죠. 용이하고 온라인 산업의 출현 및 전통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했다. 인터넷과 온라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경제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해서 발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경제가 발전한 예를 본다면요, 생산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와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예전에는 생산자도 로컬, 즉 그 수출 국가에 가서 거기에서 영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 나라의 각국의 지사나 또는 지인을 통해서 그 나라에 어프로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전에는 오퍼성이라고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지인들이 있거나 또는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물건의 중개업을 하고 했던 그 오파상들이 어떤 무역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생산자나 소비자, 이 사람들은 늘 그 오파상 또는 오파 중개인, 무역 중개인을 통해서 물건을 들어오거나 물건을 수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물건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개인이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은 네트워크 경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혁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 지식이 전부 공유화가 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용이하고 쉽게, 그래서 직구를 할 경우에는 개인적인 직구도 수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관 번호라는 게 있고 반드시 수입 세관을 통해서 통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인적인 무역이다 라고 하는 것들의 그 발전의 동기는 네트워크를 통한 경제가 그 혁신을 가속화한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낸, 아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떤 그 물품에 대한 선택권이라든지 가격에 대한 경쟁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산자, 즉 판매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와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네트워크 경제가 발달되기 전에 어땠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현지에 가서 시장 조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지식을 투자를 해야 시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한다면 지금은 엄청난 그 개인 간, 조직 간 정보 지식의 공유를 통해서 어떤 그 경제 시대에 아주 그 높은 경지에 다다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어떤가요?
구매자는 전 세계 상품을 비교해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비자들도 이제는 공급자의 일방적인 그 원웨이 푸시 마케팅에서 소비자가 이제 모든 것을 초이스할 수 있게끔 나온 그러한 것이 네트워크 경제의 대표적인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종합적인 물건의 상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4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상품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경영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고요.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B2B로 거래되는 철강 제품, 그리고 예시를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자동 제어로 재배되는 시설 재배 농산물, 이러한 것들이 상품의 디지털화가 되고 또 디지털 경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B2B로 거래되는 철강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오는 그 마켓플레이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인지, 물론 우리 주위에서 개인적으로나 온라인상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던 것들 중에 하나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생산자, 즉 생산자는 뭐죠? 판매자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창업을 했을 때 무엇을 만들거나 또는 물건을 사입해서 그 물건을 다시 재판매하는 그러한 판매자일 수 있고 생산자일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매자는요. 구매자는 일반적인 구매자, 즉 물건을 사는 소비자의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온라인 상품, 이 온라인 상품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쿠팡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또 뭐 이베이라고 하는 뭐 미국 계열의 마켓플레이스가 있고, 또 뭐 이외에 기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일본에도 이제 대표적인 게 있죠. 라쿠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타오바오처럼 중국의 타오바오와 같은 큰 그 온라인 상품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마켓플레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마켓플레이스는 어딘가요? 그 시장이죠. 전통 시장에는 실제적으로 그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속에 들어가서 물건을 진열해 놓고, 진열해 놓은 상태에서 오프라인에서 고객이나 소비자 또는 구매자들이 와서 제품을 만져보고 뭐 맛을 본다든지 이래서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바란다면 이 마켓플레이스라고 그러죠. 그래서요, 그냥 마켓플레이스가 얘기한다면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곳이죠. 시장, 어떤 특정한 그 공간을 형성해서 그 공간 내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형식을 우리가 마켓플레이스라고 한다면, 이 마켓플레이스는 온라인 상태에서 구매자, 생산자가 이 온라인 상태에서 뭐 어떤 거를요? 제품을 런칭을 합니다. 올려놓죠. 자기 제품을 올려놓으면 소비자들이 어때요? 거기서 소비자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구매하게 되고, 자, 그럼 1년의 이런 시스템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자, 우리가 온라인 상품, 즉 구매자가 온라인으로 구매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게 되죠. 온라인 구매를 했을 때 그 금액에 상당한 것을 우리가 송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이 그림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 받은 이 안에 이게 누가 있죠? 생산자의 제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생산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의 제품들이 여기에 올라가 있죠. 런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상품, 즉 생산자가 올려놓은 제품들을 보고 구매자가 온라인상으로 구매를 하고 구매가 끝나면 송금을 하게 되죠. 송금을 해서 송금을 받은 것이 마켓플레이스에서 확인이 됐다면 생산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발송 요청을 연락을 하게 되죠. 물론 뭐 실제적인 온라인상에서는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뭐 개별적으로 발송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에 대해서 구매나 결제가 송금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그 생산자에게 연락이 가게 되죠. 그것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이 온라인 상품, 요 마켓플레이스인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자는 발송을 하게 되고요. 구매자에게. 그리고 발송이 된 것을 확인을 하면 여러분들 뭐 참고로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원래는 그 생산자가 구매자에게 물건을 발송하고 구매자가 물건에 대한 OK 사인을 받았다는 OK 사인을 이 마켓플레이스에다가 적어줘야 됩니다. 또는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 루트를 통해서 구매자가 생산자의 물건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내주면 그때서 이 온라인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이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일렉트로닉 그래서 여기서 송금을 하죠. 결과적으로 송금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요, 소비자가 제일 불안해하는 건 뭔가요? 구매자, 즉 소비자는 돈을 보냈는데 물건에 대한 뭐예요? 퀄리티가 누가 개런티를 해줄 수 있는지, 보증을 서줄 수 있는지. 근데 예를 들어서 물건 가격이 싸다고 해서 구매자가 생산자에게 직접 송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송금을 하게 되면 생산자의 사후 관리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아니면 위험한 부분으로서 구매자는 컴퓨터를 구매하기 위해서 송금을 했는데 생산자가 악의적으로 컴퓨터 대신에 뭐 중고 물품을 보냈다든지 그 속에다가 뭐 매스컴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만 그 벽돌을 넣어서 보냈다든지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것을 과연 누가 개런티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 온라인 그 마켓플레이스, 이 마켓플레이스라는 회사는 아무래도知名도가 높죠. 그리고 어딜 보더라도 누구든지 알 수 있고 또 이러한 그 모든 제품에 대한 개런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네임밸류, 즉 회사의知名도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 마켓플레이스를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구매자는 제품에 대한 퀄리티 자체를 신뢰를 받았어요. 그러면 생산자는 어떤가요?
물건을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요, 발송을 했어요. 이렇게 물건을 발송했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 직접적으로 거래했을 때.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써야 되겠지만 생산자는 결제 방법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접적인 거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제품, 그 다음에 판매자는 결제를 정확하게 받는 그런 신뢰를 구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어떤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 국내적인 것에 좀 적합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그런데 글로벌화 시대에서 어떤 그 세계적인 직접 구매에 따라서 생산자, 즉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결제 대행 시스템, 즉 에스크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크로 시스템은 생산자, 즉 판매자 또는 도매상, 구매자, 즉 소비자와의 제품에 대한 불안감 또는 결제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결제 시스템에는요, 이것도 우리 국내에서는 금융결제감독원 금감원에서 이 결제 대행에 대한 서티피케이트, 즉 허가증을 내주는데 무척 엄격하고 거기에 확실한 내용들이 크레딧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아무나 결제 대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국내에서 페이먼트라고 그러죠. 페이먼트 피지 게이트웨이라고 그래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결제를 담당하는 곳이죠. 국제적으로는요, 페이팔도 있고요. 뭐 대기업에서 하는 몇 군데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팔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인 수입을 할 때 소비자들에게 또는 판매자에게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켓플레이스에서, 여기는 이제 항상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마켓플레이스는 이 마켓플레이스를 말씀드립니다. 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구매자가 물건을 샀어요. 첫 번째로 구매가 사고, 그 다음에 이 마켓플레이스에서의 생산자, 즉 판매자는 제품을 누가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제에 관련된 것을 받지 못한다면, 인증이나 또는 개런티 받지 못한다면 생산자로서는 매우 불안한 상태죠. 그래서 구매자가 물건을 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구매를 한 후 결제 대행 회사, 페이팔이라든지 말씀드렸습니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그 피지 회사들에게 결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제 대행에서 생산자에게 오다가 갑니다. 어떤 오다가 갈까요? 주문 오다가. 물론 주문 오다가 간다고 해서 일일이 전화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그 이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면 결제 대행에 들어가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결제 대행에는 몇 가지 회사들이 더 있습니다. 뭐 페이팔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랬을 때 그 계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 계정을 통해서 어떤 개인들의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은행의 통장을 개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에게 물건 주문대로 안내 메시지가 나가게 되죠. 안내 메시지가 나가면 비로소 생산자는 어디로요?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냅니다. 보내고 구매자가 받았다는 사인이 나오면 결제대행회사에서는 바로 돈을 송금을 해 줍니다. 그래서 구매자도 그렇고 생산자도 그렇고 결제대행의 이 계좌가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결제대행에 들어가는 이러한 그 절차라든지 이것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결제하고 또 받고 하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모든 것을 결제까지 책임지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이 결제 대행 회사, 즉 페이팔이라든지 아니면 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에스크로 시스템이다. 즉 생산자와 구매자를 동시에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크로 시스템 이상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크로 시스템은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시에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결제 방법은 생산자가 그 결제 방법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소비자는 보낸 돈을 안심 있게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는 곳, 내 물건을 사서 확인이 된 후 비로소 결제가 대행하는 시스템. 그래서 에스크로 시스템, 마켓플레이스에서 에스크로 시스템은 아주 필수불가결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세 번째입니다. 기업경영의 특징. 두 번째 기업경영의 특징은 개인이나 소비자, 판매자들이 정말 글로벌화되게, 그 다음에 개인은 제품을 비교 검토해서 가격 경쟁력 있는 것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생산자는 여러 가지 국가에 나의 제품을 동시다발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두 번째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기업 경영의 특징을 공부를 했고요. 세 번째로 수학 체감의 법칙입니다. 이제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요. 특정 상품의 생산을 늘려갈 때 생산 요소, 즉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부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투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확의 증가량은 도리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감소했다. 그래서 다시 좀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생산적 요소의 추가적인 투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아웃풋, 즉 수확의 증가량은 늘지 않고 감소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요.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하루에 5시간씩 5일을 공부해서 평균 점수가 45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90점 받기에는 어떨까요? 평균 90대로 올리기 위해서는 몇 배로 공부해야 될까요? 2배 정도. 그래서 5시간씩 5일을 한 게 아니라 하루에 5시간씩 10일을 해봤어요. 10일을 공부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평균이 70점밖에 올라가지 않더라. 이런 현상이 바로 수학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에 추가적인 투입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수확량이 또는 아웃풋이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학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수학 체증의 법칙입니다. 수학 체증의 법칙. 요거는 수학 체감의 법칙에 반대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 요소를 추가할 때마다 생산량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아까하고는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처음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개발비가. 그래서 모든 것들의 이런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개발하는 비용이 상당히 큰데요. 개발이 끝난 후에 개발 이후에 추가 생산에는 아주 작은 추가 비용으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사업 규모나 고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대량으로 아웃풋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학 체증의 법칙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수학 체증의 법칙은요, 농부가 둘이서 농작물을 재배하다가 2명을 더 썼어요. 2명을 더 썼더니 수확량이 100가마니를 둘이서 했었을 때 100가마니에서 300가마니로 증가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수학 체증의 법칙이다. 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된 상태에서 시너지 효과가 좀 많이 나은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둘이서 100가마를 수확했는데 두 사람을 더 썼더니 300가마로 증가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생산적인 예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수학 체증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것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공부 시간을 5일에 10배로 늘렸더니 100점 만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아까 수학 체감의 법칙에서는 어땠어요? 90점을 하기 위해서 5시간씩 5일을 했던 공부를 5시간씩 10일을 했는데 90점이 되지 않고 70점이 됐다. 이건 수학 체감의 법칙인데 여기에서 공부를 5일에 10일로 늘렸더니 45점에서 90점이 아니라 오히려 100점 만점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은 수학 체증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비교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시대의 기업 경영 특징 4번째 순서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